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극영화 교육론 임유영입니다. 오늘은 4주차, 지금은 1교시예요. 여러분께 하나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을 먹고 했는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네요.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2주 더 연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번 주 빼고 2주를 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연극영화 교육론도 이 실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과목인데 이 교과목명에 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이론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수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뭐 장면도 만들어 보고 연극놀이, 역할놀이, 연극 창작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연극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연극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고 창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아,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어쩌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디테일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수업도 우리가 실제 대면을 하는 수업에서는 전체 수업의 10분의 2 정도 여러분이 저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 설명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실행을 해봐야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수업 목표에 감각 깨우기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돌도 만져보고 흙도 만져보고 꽃도 만져보고 물도 담가보고 이러는 어떤 감각을 깨우는 놀이나 행위를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니까 수업이 좀 왠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도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호전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27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렇게 또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다 함께 노력을 해서 확진자가 확 줄어서 완전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어떤 팁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 이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효과적인 팁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공부를 하고 쓱 지나가면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 상황이에요. 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연극 또는 연극 교육에 대한 현 상황 그리고 교육 개정안 교육 개정안이라니까 조금 막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좀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목표는 졸업 후에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를 배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연극놀이만 할 줄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 상황, 교육 개정안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수업 모형을 갖고 할 수 있을지 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수업은 대학 교육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육안이나 교육 모형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첫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연극 과목도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그 연극 과목이 교과목으로 선택되기 시작한 거는 2015년도예요. 2015년도 개정 교육안에서 고등학교 선택 교과목이 되었고
제가 첫 시간은 2018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2018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연극 분야에 대한 교육이 교육연극과 연극교육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교육연극과 연극교육은 다르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교육연극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극 과목이 교과목으로 채택이 되었잖아요. 근데 연극 과목은 그럼 뭐냐? 그야말로 국어가 국어 가르치고 영어가 영어 가르치는 것처럼 연극 과목은 연극을 가르치는 과목이고 그 대상이 연극이에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건 교육 연극이고 연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아유, 그럼 교육 연극과 현재 초중 고등학교에 있다는 연극 과목은 뭐냐? 그럼 우리나라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 연극 분야의 교육이 교육 연극에 치우쳐 있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연극 과목 생긴 지가 전국으로 생긴 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생긴 지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마저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로서 이 연극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하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극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교과서도 사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보통의 교과서는 다 서점 가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봤더니 연극 교과서는 서점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연극 교과서가 세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점에 없더라고요.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연극과 연극 과목 그거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 연극과 연극 교과목의 목표는 전문적인 어떤 연극 기능인을 양성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연극을 통해서 창의 융합형의 문화인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기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지 무슨 전문 배우 만들겠다는 거 아니죠. 당연히 초중고등학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극을 활용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다만 교육 연극은 연극을 제작하고 공연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다양한 연극적 행위를 활용한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했고, 연극 과목은 그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 연극의 제작, 공연 이런 것도 교육의 목표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극 교과목에서 가르치는 어떤 공연도 공연 결과에 대한 평가나 예술의 어떤 기능적인 성취보다는 그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육 연극의 목표와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가르치려면은 연극 그 교과목이 있는 학교에 가갖고 연극 과목을 가르치기는 너무 경우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어떤 교육 연극을 통한 티칭 방법을 익혀서 예술 강사나 이런 걸로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그 기회의 어떤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교육 연극을 활용한 수업을 더 많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그 교육 개정안에 연극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연극 교과목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이나 실제적인 것들도 알아보고 나중에는 연극 교과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나도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지금 그 교육 연극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다는 연극 교과목에 대한 얘기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학생이 있다면 블랙보드 그 질문란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왜 우리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뭐 교수 방법이라든지 수업 디자인 같은 것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그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그 교사들의 팁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팁은 뭐냐면은 질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하는 선생님. 근데 또 뭐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질문을 잘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자, 질문을 활용하는 이유는 주의 집중과 동기 유발을 위해서. 질문을 하면 무슨 질문을 하지 하고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교수자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학습자가 할 수도 있고, 또 학습자가 질문을 하면 교수자가 대답을 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질문하면 또 학습자가 대답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역동적인 질문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양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뭐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닐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당연히 수업 목표와 관련이 있는 질문이겠죠.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떤 무슨 현재 뭐 어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질문. 특히 그 선생님이 그 초중고등 학생들한테 특히 그 저학년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 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 오히려 수업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수업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을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학습자들이 잘 아는 단어나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학생들이에요. 지식, 경험, 능력에 적합한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의 핵심에 초점을 둔 간단한 질문. 이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이 더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 어떨 때 보면은 무슨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언제 질문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면 좋아요. 이 질문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수업 시작 단계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상기하고 그것을 오늘의 수업 내용과 연결하면 주의 집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업 중간 단계는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하셨나요? 이거 뭐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후, 다 아셨죠? 그럼 이런 걸로 넘어갈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전환할 때. 그리고 수업 정리 단계는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중요하고요. 수업 정리 단계 때는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내용과 연결. 뭐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교수자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최하급 강의.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수자가 자기가 대답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질문을 한다든지 알고 있는 대답을 질문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수업에 어떤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한 거지 모르는 거를 캐물어서 걔를 알게끔 하려고 하는 거는 거의 아니거든요. 자, 교수자가 질문하고 학습자가 대답한다. 요거는 조금 발전한 강의. 그다음에 학습자가 질문하고 교수자가 대답한다. 바람직한 거죠. 학생들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선생님이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학습자가 한 질문에 다른 학습자가 대답을 한다. 이게 최상급 강의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건 어떤 건가요? 하면은 교수자가 선생님, 이렇게 이 학생이 질문을 했네요. 그럼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답해 볼 사람, 이런 식으로, 다른 학습자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돌려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자, 아까 했네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질문하는 방법. 자, 한 번에 한 가지 질문. 쉬운 질문에서 어려운 질문. 이것도 하나도 어려운 거 여러분이 쓱 읽어보면 알아요. 수업의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질문. 질문을 한 후 학생들이 적절한 답을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한다. 급하게 빨리 체근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과
교과 내용의 난이도에 맞게 질문의 속도와 기다리는 시간을 조정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잠시 기다린 후 학습자를 지명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학습자들에게 골고루 질문한다. 너무 한 학생에게만 질문하지 말고 모든 학생들이 모두 주의 집중해서 대답을 하고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교수자가 선생님이 학습자에게 질문을 받을 때 유의사항,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음. 이게 특히 이제 초보 선생님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학생들한테 대답을 잘 못해줄까봐 약간 걱정을 하는 마음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선생님도 모르는, 이게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아, 그렇구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대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네.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와서 대답을 해줄게. 아니면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질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답하지 않는다. 이것은 꼭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대화 방법에 소통 방법이나 대화 방법에 이렇게 필요한 태도인데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존중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선생님은 물론 답을 다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금방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의 없이 답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태도나 면박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읽어보면 에이 설마 저런 거 너무 쉽지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학생들에게 면박을 주고 싶어서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중학생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이건 대학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선생님의 본인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적인 태도라도 그런 것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 때는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다 보고 집중하다 보면 그 학생이 질문하는 거를 오히려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을 때는 메모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유도한다. 학습자의 반응을 기다리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잘 이 친구가 모르는 것 같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 밑에 말처럼 말의 시작을 도와주는 것처럼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질문하기, 말의 시작을 도와주기, 부담을 덜어주기, 그리고 흔히 나올 수 있는 틀린 답 제시하기.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틀린 답이 아니라, 이거는 뭐지? 그러면 누구나 아는 틀린 답 있잖아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지? 그러면 서울이잖아요. 그건 좀 쉽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부산이요 이러면 금방, 아니야, 서울이잖아. 라고 금방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틀린 답을 제시한다. 이런 것도 대답을 유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요까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팁이었고, 요건 질문 활용하는 건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연극 분야의 교육 표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이 그냥 쭉 들어주시고 제가 나중에 또 PPT 파일을 주차별 강의 자료에 올려놓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싶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좀 딱딱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좀 한번 들어둘 필요는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극 분야에 대한 교육 표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교육 연극과 이 연극 교과목이 그 교과서로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인 이유가 많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교육 연극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제가 맨 처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야 이제 그게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무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착이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거의 10년, 15년은 걸려야 이게 좀 안착이 되는데 이 교육이라는 거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우리 애 3명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주면 그건 금방 정착이 되겠죠. 그런데 몇십만이 되는 학생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3년 하면 또 졸업하고 3년 하면 또 졸업하고 이러는 와중에 그것을 정착을 시킨다는 것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교육이 100년지 대계, 그러니까 100년의 계획을 두고 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교육이 이렇게 정책이 안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 이 교육, 연극 분야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교육 연극, 연극 교육이 혼재되어 있고 이게 뭔가 이게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2005년도가 되어서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출범을 했고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통과가 되면서 교육 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연구와 교과목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학교 문화예술 교육 중에서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건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연극 교육, 어떤 교육이라는 건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교육 모형 이런 게 되게 교육 표준이나 교육 모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극 교육의 어떤 시행, 평가, 교재 및 교보제라는 거는 교육 보조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개발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학년 기준에 따른 교육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5년부터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연극 분야 교육에 대한 독자성과 타 장르와의 연계성, 타 장르와의 연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창의 융합형 인재, 그러니까 타 장르와 연계를 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장르와의 연계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표준과 연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게 2005년도에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극 분야에서의 교육 표준이란 그 전문 기능 교육으로서의 예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전문 기능 교육이라는 건 뭐 배우 만들고 무슨 연출가 만들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한 감성 및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연극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과정과 시수라는 거는 뭐 몇 과목에 몇 시간, 이러니까 몇 과목이라고 보다 몇 시간을 할 것인가, 어떤 교육 과정에 몇 시간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시수를 고려한 기본 원칙을 세운다. 그 다음에 연극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이해를 도모하고 자신을 비롯한 타인 및 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문화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과정 및 방법을 채택함. 이런 어떤 목표를 두고 교육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연극 분야의 교육 표준은 그 우리가 왜 맨 처음에 할 때 그 초중 고등학교의 그 학령에 따라서 이 교육을 조금씩 달리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학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교육 표준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학령에 따른 이 교육 표준의 어떤 개념을 살짝 살펴보면 뭐 레벨 1, 2, 3, 4, 5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1, 2학년을 가르치기는 조금 1, 2, 3학년을 가르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그거는 이제 놀이로 조금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 표준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그냥 꼭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고 뭐 레벨 1을 1, 2학년으로 하고 뭐 3, 4학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4, 5, 6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레벨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맞다, 틀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표준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한 번은 살펴봐야 된다라지 이걸 꼭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요렇게만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같이 어떤 이 교육 개념, 그러니까는 이 뭐 감각 열기, 연극 창작, 뭐 연극 읽기 이런 것 등을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또 보충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초등학교 저학년은 놀이로서 연극. 당연하겠죠. 이 친구들은 연극을 뭐 어떤 체험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5학년, 6학년까지는 이런 놀이로서의 연극. 그다음에 중학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연극.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서의 연극은 뭐냐면 이 연극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그냥 문화잖아요. 문화와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극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극 창작, 연극의 이해 등을 통해서 창의성을 키운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예술로서의 연극, 연극 읽기, 연극 제작 등을 통해서 문화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자,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그 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 슬라이드에 제가 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길어갖고 이게 안 돼서 제가 이게 따로 한글 파일을 했거든요. 근데 요걸 제가 이렇게 다 읽지는 않을 테고 요런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또 한글 파일에 한 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또한 제가 이 한글 파일을 따로 그 주차별 강의 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 프린트아웃을 해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수업이 이게 조금 첫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 저도 이렇게 실기 수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하면은 이런 체험 중심 교육 모형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감각 열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감각을 열어봅시다. 감각 느끼기 각자 뭐 눈을 감고 뭐 자기 소지품들을 하나 꺼내 갖고 이렇게 감각을 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거를 이렇게 직접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듯이 설명을 하니까 아유 저도 이게 정말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한테 필요한 수업이긴 하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요걸 갖고 또 실제로 해보면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봐요 우리.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쓱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지 얼른 빨리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교육 모형 우리나라의 이 교육 모형은 그 체험 중심, 그 다음에 이해 중심, 그 다음에 소통 중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체험 활동 중심 모형은 이 감각적 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감각을 일깨우고 표현 욕구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교육 모형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좀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또 급해지네요. 자,
반응을 형성하고 그 반응을 명료화하고 그 반응을 심화한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교육 표준의 이해라든지 교육 개정안을 보면은 말로는 창의 융합형이다. 어떤 우리가 기능인으로서 또는 입시 위주의 그거로서 학생을 가르치지 말고 뭔가 창의 융합형 문화인으로 키운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뭐 교육 표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너무 이것 또한 주입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뭐 반응 형성, 반응 명료, 반응 심화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오히려 그 상상력을 좀 깨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이런 교육 모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력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훨씬 더 창의적인 실제적인 어떤 교육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해 중심 모형은 그 표현 재료, 표현 기법, 표현 양식 등의 체험 및 이해 활동은 물론 연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교육 과정 모형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이런 거는 근데 요 말은 어렵지만 문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는 뭐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통 활동 중심.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요 슬라이드를 제가 나중에 그 주차별 강의 자료에 수업 끝난 시간 이후에 올려놓을 거니까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건 아까 표 1이었죠. 요거에 대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이게 표 1이었고 예, 요게 표 2. 요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요렇게 거기에 그 슬라이드에 잘 안 들어가서 여기 표에다가 해놨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것도 제가 따로 그 파일을 올려놓을 거니까 이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고 요거는 출력을 해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파일 자체로 여러분이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고 계속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여러분이 조금 좀 어려운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이어서 이제 2015년도 개정 교육안의 연극 분야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그거까지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의 이해가 될 거예요. 네.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